드디어 야수님이 할 말이 많은 시간이 왔습니다. 이현주 컷오프 위기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쩔? 우리 누나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지. 그 모든 역정을 헤쳐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좌절시키는 건 너무 잔인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줘야죠. 또 여자로서 삭발까지 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아 예.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삭발을. 요게 이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당 이 대표로 그 어마어마한 1인 정당이면서 당대당 통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도하고 그 중구와 같이 한 선거구 묶여 있잖아요. 예. 부산 중구 예. 영도. 거기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김무성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어요. 김용호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거기서 지역구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을 여성을 경선하라고 하면 무조건 진다. 근데 당대당 통합으로 들어간 사람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구 사람들이 아니라 부산 경남의 웬만한 후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딴 식으로 공천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공관에서 생각해봐. 그 말이 딱 맞잖아요. 머리 좀 몇 번 밀었다고. 머리 좀 밀었다고 아무 활동도 없는 철새를 공천해주면 그동안 그 지역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는 논리가 먹힌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그 가장 유력한 미통당 후보가 곽주택인가? 곽머시기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도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동문회 명단을 입수를 했나 봐.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도 이름을 계속 까먹어. 아, 그 사람이 곽경택 감독 동생이 예, 맞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와 가지고 그 미통당 후보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그런 후보가 그러니까 곽 후보보다 못한 사람, 약간 못한 사람이 2명이 돼 있는데 이현주가 뜬금없이 나 영도 사람이야 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영도의 딸. 실제로 부모님들이 영도에 살고 있으니까 나 영도의 딸이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내리꽂힌다면 이게 그 조직들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 댓글창에 루이스님께서 이현주 헤어컷 오프. 야 기발하다 기발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있어요. 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게 있다고 보고 늘 항상 느끼는 건데 노 대통령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었다고 느끼는 게 일관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철학을 갖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막 미통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안철수 측근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은혜고 뭐고 우리들이야 안철수 또는 안철수 찌끄러기들이 꼴보기 싫지만 안철수 밑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버리고 미래통합당 입당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구 보수 세력이 괴멸의 위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으로 꼬드겨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때 분위기랑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단골 손님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장환땡 씨라고 있는데 항상 90도로 인사하시는 그 사람이 안철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동네 일종의 이제 동네 유지이면서 한량 중에 한량. 동네 한량 중에 한량. 예, 예. 평일날도 조기 축구하고 테니스 치고 모든 스포츠를 섭렵하시는 분이 땀에 쩔어가지고 여름에 한 20명 끌고 식당 들어와 봐요. 밥 먹다가 빈정상이 굉장히 이 새끼들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척도 없어.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어찌나 건강한지. 아니 생각해봐. 한여름 뜨거운데 족구하고 와가지고 그 땀에 쩔은 채로 20명이 오면은 밥 먹던 사람들이 빈정이 확산한다고. 예. 그런 놈이 미래통합당 갔잖아.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열한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현주식 정치가 이렇게 좀 뭔가 권고랄까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상당히 정치 공학적 생각을 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으니까 저렇게 줘야 될 거야 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당 하나 끌고 들어가는데 나는 공천해주겠지 하는 그 얄팍한 생각. 근데 만약 이현주가 컷오프 된다면 역사에 남을 희대의 코미디가 되는 거죠. 온갖 당을 전전하면서 배신에 배신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 머리까지 밀면서 황교안과 어떤 듀엣으로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컷오프 돼봐. 이현주 성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입장에서 컷오프가 되든 정말 모든 논란을 무릅쓰고 공천을 받아서 낙선을 하든 결과적으로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현주 입장에서는. 왜냐? 머리는 깎아도 다시 나거든. 손해 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동안 이제 더 유명해졌다. 더 이름을 날렸다. 뭐 이 정도의 성과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한계긴 하지만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끝까지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면 좋겠네요. 이현주가 그렇고요. 야수님의 누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 친구 누나. 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간 성인 비디오 느낌이야. 제목이 그러니까 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친구 누나라고만 알았을 때는 굉장히 환상에 쌓여 있었는데 실제로 집에 놀러 가서 봤을 때 뜨억했던.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 이현주가 민머리 할 때 보면은 친구의 형이야. 아 참네. 아무튼 진짜 나는 이렇게 역사에 이런 식의 벌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술래 이런 사람 마찬가지고 진짜 정치를 저질스럽게 하는 사람들 황교안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 정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황교안이 정말 귀하신 분 모셨다던 바로 박찬주도 지금 컷오프 위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김용호의 관점이라고 봐요. 김용호 입장에서는 막말한 사람들 뭔가 좀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 쳐내겠다는 건데 이제 박찬주는 입당식도 안 하고 뭐 갑질 논란 때문에 천안 지금 천안 의뢰 공천 신청했는데 얘가 후보가 되는 순간 또 갑질 논란이 생길까봐 컷오프. 그 황교안이 귀한 분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컷오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황교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자기한테 모욕을 주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종로구에서 당선된 다음에 당 대표로서 어떻게든 김용호한테 보복을 하고 싶을 테지만 낙선되고 나면 자기 입지는 없어질 테고 모욕은 모욕대로 받고 보복할 길은 없이 그냥 사라져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 귀하신 분을. 그러니까 사실 김영호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 황교안한테 공관위가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손 떼라. 사실 박찬주 같은 인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박찬주를 공천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김용호가 조금 그렇죠. 김용호는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장쯤 한 사람이면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라서. 근데 어제 방송에도 그런 제목이 나가긴 했는데 공천 또 너무 비열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당선 안 될 지역에는 청년벨트라고 그래서 청년들 니들끼리 한번 해봐. 타이틀 달기 나름이거든. 진짜 이거 조산모사예요. 야 청년벨트 보니까 당선 가능성 없어요. 지금 신보라도 공천 받았죠. 네. 참 신보라 박근혜 빨아주는 관제대모 열심히 해가지고 쟤 누구니? 얘 지금 관제대모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야? 호남? 콩천? 이렇게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대단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박근혜가 신보라 인생을 망친 거야. 생각해봐. 지금 신보라가 원래 그 공천 신청했던 그 뭐 미추홀인가 어딘가에 그쪽에 누가 공천 받았는지 아죠? 전익이 공천 받았어. 그 신보라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육두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보라가 경기 파주 갑에 공천 됐습니다. 밀린 거죠. 밀리기도 했지만 이제 인천에가 파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낙선하는 이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정치인들 내가 쭉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해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어찌다가 얻어 걸려서 막 수십만 분의 1의 확률로 청년 몫으로 관제대모 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 비례대표랍시고 최고위원까지 했어. 청년 몫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지.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운이 없었지. 홍준표나 박근혜 등이 말아먹은 당이라서 이번에는 내가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서 또 4년을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미통당 부류의 주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국회의원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욕심부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뭐 4년 썼고 또 4년 썼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엔 정치 낭인 되는 거예요. 전 국회의원인데 무려 20년 전 국회의원. 그래서 수입은 없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 부대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인들 많아요.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나서 그 국회의원 평생 해보겠다고 계속 출마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지역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이 국회의원 그 연임도 있잖아요. 3선에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선 제한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경선에 나가는 것도 3번까지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법으로. 나머지 돌아가야지. 뭘 그렇게까지 해 드시려고 그래. 그리고 뭐 이야기가 좀 밖으로 좀 새는데 근데 김성애 보좌관 이야기도 그렇고 내가 했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당에서 진짜로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들 있죠. 당직자 출신, 뭐 비서, 보좌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픽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진짜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데 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중에 자기 이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호르몬 있죠. 이 도파민이 미친 듯이 분출될 때 그 내 내적으로 생기는 자신감, 어떤 높아지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대표적인 어떤 집단 하나가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선부터는 초선 의원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낙선을 하기 때문에 재선을 했다는 건 그런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극복해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선 의원은 괜찮은데 초선 의원들 초반에 임기 초반에 표정에서 행동에서 이 권력을 쥐었을 때 나오는 어떤 도파민 과다의 어떤 부작용들이 아하.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아하. 신보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런 권력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나한테 잠시 위임된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빨리. 근데 4년 동안 깨닫지 못하면은 신보라처럼 이제 낭인되는 길만 남는 거예요. 진짜 사람 비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물론 어떤 특권층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정치를 할 사람은 나는 공적 개념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손해 감안하고 내가 이걸 법으로 만들고 싶다 또는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지역 이야기도 약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 판검사 출신들이 많이 영입되는 건 저는 국회에선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존의 법을 배운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내는 건 힘들어요. 개혁적 법을 못 만든다고. 워낙 그 법이라고 하는 기존 룰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 일반인 출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행하는 건 그 법대로 하는 건 법조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시각으로 계속 법을 만들면 법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실하고 멀어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